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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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2부에 이어서, 네,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사저 매입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주제로 2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는 하고 끝내야 되겠어서 10분을 더 합니다. 앞부분을 2부를 잠깐 요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까지 했었죠. 이 사저의 부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 모 씨가 이 땅을 삽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 땅만, 이게 이제 산 바로 아래인데, 요 땅만 딱 잘라가지고 그린벨트를 서울시장 시절에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유모 씨에게 이 서울시 공무원이 증여를 그냥 줍니다.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아닌데 땅을 공지시켜만 해도 10억이 넘는 땅을 그냥 증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식당을 쭉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이 땅을 이시영 씨가 삽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삽니다. 사는데 살 때 동원했던 돈이 이제 비자금이다 하는 게 특검의 내용이었고, 저희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이 애초부터 차명 보유됐던 거 아닐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으로 그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저로 이 땅을 세금을 동원해서 매입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가족도 아닌데 증여를 한 부분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 유모 씨는 특검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미국으로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차명 땅을 그렇게 대통령 임기 말에 소위 이제 기획부동산으로 아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물려주려고 한 거 아닌가. 대통령 사저인데 이 얘기를 한참 했죠. 한참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평창동 케이스도 유사하다. 어떤 점 유사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강원 평창군의 용평면 도사리에 있는 땅인데요. 최초에는 그 땅이 한 7만 평 되는데 그 땅을 최초에는 그 정윤회와 최순실 양 사람 명의로 정윤회가 3, 그다음 최순실 7이었던 그 지분 구조를 가지고 도입했던 거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땅이 아니었던 공통점, 그리고 주변인의 소유를 있었던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정윤회 씨와 그 최순실 씨가 이혼을 하면서 정윤회 씨가 가지고 있던 사물 전부 다 정유라 씨한테 주죠. 예.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70% 중에서 20%를 또 정유라한테 줘가지고 정유라와 최순실 씨가 5대5로 이걸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 JTBC에서 한번 밝혔지만 유상영 씨라는 그 최순실 씨 그 일 봐주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 봐주는 사람으로 최순실한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유상영, 김수현이라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를 조금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해서 파악이 아니라 누가 검찰에서 유상영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유상영이 그 최순실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이 휴대폰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또 뭐 잠깐 설명하는 스포츠 사업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역할을 그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보니까.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허접한, 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 주변에서는 브레인으로 통했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 평창군의 그 도사리 땅을 거기다가 박근혜 씨의 그 사후 퇴임 후에 사저를 아방궁으로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죠. 아방궁 계획이라고, 아방궁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유상영 씨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분은 아방궁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단어를. 그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크게 짓겠다는 생각이었나 보죠. 네네.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사저를.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요. 이제 공통점을 보면 첫째는 원래 그 대통령 사저는 대통령이 대통령 땅에다가 지어주는 거죠. 원래. 근데 이건 보면은
그 정유라와 최순실 땅에다가 대통령 사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들이 사서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다 짓겠다고 한 거였죠. 그럼 사저를. 네. 경호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땅들이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목장지 용지였지 않습니까? 네, 목장지 그럼 임야. 그걸 다 이제 풀 수밖에 없죠. 대지로. 양쪽 다 그린벨트였던 걸 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진입도로라든지 예. 그동안에 거의 뭐 임목도로 정도 나와 있던 것을 임도 정도를 예. 그 다 도로를 완전히 다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였으니까 차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못 짓게 하니까. 근데 이제 사저가 들어가면 거기에 정식으로 도로가 나죠. 예. 네. 그럼 그 주변 땅들은 급상승을 하게 되죠. 가격이. 예. 예. 그런데 7만 평이나 되는 땅들에 대한 가치 상승이 지금 그 이시영 씨가 내곡동 땅을 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근데 지금 가져야죠. 이제 내곡동 땅을 그때 사저로 이제 결국 진행을 했었으면 내곡동 땅 주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 가치가 급상승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득을 볼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최순실 씨가 그 주변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가가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곳에 지으려고 했고 예.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세금으로 그 땅의 가치를 물려주는. 네. 세금 없이 원래 세금 없이 참, 사전 상속이라든지 상속세를 물고 사실 주는 게 맞는데 네.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모든 혜택들이 다 땅 주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주인은 이시영 씨가 있었고 예. 이 경우에는 정윤아 예. 씨가 있었던 거죠. 예. 아주 이상한 거죠. 정윤아 씨가 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가 물려지는 상황. 예.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또 한 사건이 한 번 있죠. 당시에 외환은행 네. 그 이상화 씨를 통해 가지고 예. 스탠딩 LC라는 이 한국 땅을 담보로 해서 그 땅으로도 연결되네요. 그 땅하고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돈을 5억을 빌리죠. 예. 이거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간단 요약하면은 원래 이제 무역회사한테나 주는 LC를 예. 정유라라고 하는 10대에게 독일에서 대출받도록 과정을 봐준 예. 그때 담보로 제공된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공통점이고 저는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대목은 이 사저의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내곡동 땅 이 땅의 원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냐 차명소유 아니었냐 부동산이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으로 갔던 유모 씨 그러니까 그 사저 부지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한동안 그 네. 유모 씨에 대해서 검찰은 어디까지 조사가 말한 그때 특검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네. 근데 유모 씨하고는 연락이 안 닿고 유모 씨의 딸과 연락이 닿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끝까지 영어로 대답을 해가지고 네, 조사에 한계가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수사 내곡동 수사 다시 해야 된다. 자, 지금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국세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법정 시한이 어제 그저께였거든요. 넘겼습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쟁점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6개가 마지막 견적이 남았었는데요. 네. 이제 4개는 사실은 좀 소소위로 넘어갔고 2개가 지금 중요합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공무원 증원. 예. 이 2가지에서 크게 걸렸고요. 세금에서도 2개 걸려있긴 하지만 이 2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부안이 공무원 숫자를 1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1,500명 정도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7,000명으로 줄이자.
뭐 이런 거죠. 네. 국민의당이 한 9천 명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이 이 정권 정책의 주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 거의 반토막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 증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부문의 예산인데, 예. 그거를 정부에서는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가져가겠다는 거고, 야당에서는 절반 이하로 치겠다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부분도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지 재원 뭐 이쪽 부분을 특히 많이 잘라내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은 돈도 돈이지만 이제 그 숫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3조 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 내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 제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 한 해로 한정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자,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예산 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명분은 그럴듯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황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관전을 쭉 하셨는데 황당하게 삭감된 예산 혹은 이거는 잘 삭감됐다 하는 예산 좀 구분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전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이제 반대하는 논리가 선거 이후에 하자는 거거든요. 선거 이후에.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거 때 오히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도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번엔 참 특이하게도 선거 때 증액을 반대하는 아주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하긴 하는데 선거 이후에 해라. 선거 전에 하면 여당 인기가 너무 올라가지 않냐 이런 논리인가요? 한마디로? 근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이 대선 때 공약을 냈던 거거든요, 다. 물론 대부분 경우 반대하는 게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게 자기들도 다 찬성했던 것들입니다, 사실. 예. 찬성했던 거니까 이용할 거 예. 또 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미리 하고 자기들도 참여해서 했다고 자랑을 하면 될 텐데.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고요. 그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라. 네. 그것도 이제 7월에 하겠다, 여당이 그러니까. 예. 그럼 선거 바로 직후에 하면 선거 때 분위기가 타니까 10월 이후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시기를 딱 찍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해라. 예. 네. 과거에 야당이 반대였을 때는 예. 오히려 야당들이 그 주장을 하고 예. 여당이 막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이런 거였는데 예. 이번은 정반대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속보이네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하는 건. 아무튼 제가 볼 땐 저희 헌정사상 참 이런 경우 드문 일이어서 한번 기록을 꼭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선진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예, 선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제가 처음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주장한 걸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있었죠. 재미있는, 이게 기억에 남으시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황당 삭감 중에서 예. 몰카나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대비한 예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예결위에서 이제 심의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 선포하고 예. 영상을 지운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삭감을 주장하죠?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예.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인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공약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보류한 건이 161개였는데 전체적으로 예. 그 중에 69개, 한 41% 정도가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이제 공약에 들어갔던 건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네, 그 차원에서 이것도 반대를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없지만, 그렇게 밖에 생각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디지털 성범죄 예산인데 이거는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청장님 보시기에 이건 공약에 들어가서 반대한 것 같다. 예. 그 법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고, 예. 설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면 되죠. 그렇죠. 예. 예.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버스 와이파이 예산인데요. 이게 좀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쓰게 하자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비싼 우리 통신료 내고 핸드폰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특히 버스 정도에서는 좀 해주면 네네. 도움이 될 거라는 여론이 많아서 이것도 공약 예산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야당 쪽에서는 버스 회사에 보조금 줄 근거가 없다. 이제 뭐 그런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지자체 업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저도 알고 있는데 이미 지자체 버스 같은 거 사주구까지 있거든요. 버스는 공공이라고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부가 아예 사주거든요. 예. 이게 도대체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더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뭐냐면 이게 그 속기록에 보면 예.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예. 그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실장이 예. 그걸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제 김기선 의원이라는 분이 이게 젊은이들 때문에 쓴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못 쓴다고요? 하면서 예. 버스에서 핸드폰을 하게끔 권장하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국가에서 이걸 왜 권장하느냐. 애들이 핸드폰 갖고 놀면 교육상으로 안 좋다. 이제 뭐 그런 이유로 이걸 반대합니다. 젊은이들이 갑자기 애들로 바뀌면서 이 반대하는 논리로 지금 이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정책이, 공약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네요. 버스, 그러니까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죠. 무료 와이파이를 버스에서 쓸 수 있으면. 예. 대신 이게 이제 국민들 피부에 확 와닿겠죠.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예, 피부에 와닿는. 시설물에 이제 와이파이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버스하고 철도는 당연히 하고 있고, 버스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이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요금제에 따라서는 사실 와이파이 없으면 아예 인터넷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10대, 20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평균 한 2만 원 이상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버스 와이파이를 허용하면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인터넷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네네. 라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공약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이상한 발언들, 예.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뭐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발언들 또 있습니까? 예, 뭐 많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속기록을 잘 안 보고 인터넷에 중계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잘 안 보시니까 직접 보시면 아마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직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장우 의원이라는 분이 계속 놀고 먹는 공무원들을 왜 늘려주느냐 계속 주장을 이제 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제 소방관들이 놀고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왜 늘리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 경찰관을 늘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하는 거죠.
국무총리는 소방관 경찰관이 꼭 필요한 존재니까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은 그 공무원을 늘리면 안 된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방관, 경찰관을 늘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알면서도 그 소방관, 경찰관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놀고 먹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그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공무원 늘리는 거구나. 계속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고. 예. 이낙연 총리는 계속 그게 무슨 말이냐. 소방관 경찰관이다.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 얘기 한 문장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 읽어보면, 공무원, 놀고 먹는 공무원을 늘리면 어떡하냐 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그게 아니라 소방관, 경찰관들 얘기를 하니까 이장호 의원이, 공직자들을 구조조정해야 할 거 아니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소방관, 경찰관들이 아니라 계속 공무원들,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라는 말을 반복하네요. 굉장히 길게. 예.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이게 소방관, 경찰관이라고 특정해 줘야 되는데 계속 야당의 프레임인 공무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공무원 직원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언론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예. 마치 핵발전소냐 원자력발전소냐 하는 게 차이가 있듯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방관 늘리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찬성할 테니까 야당은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론도 그냥 공무원이라는 단어로 계속 보도하고 있고.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까? 예, 그 외에도 이 촛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촛불 시민들 안에 이제 태극기 시민들도 이제 개념을 좀 비슷하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왜 태극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느냐 하면 계속 그렇게 하시는 송석준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극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예산은 자기들이 제출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태극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뭘 해달라는 거죠? 대표적인 SOC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OC요? 예, 토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극기 국민들은 소위 이제 개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억지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태극기 들고 외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한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더 해야 된다는 논리를 태극기 국민들의 뜻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군요. 계속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태극기 드시는 분들이 토건 사업을 좋아하시는 성향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토건 사업을 늘리라고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길바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20년째 보고 계신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준 예산 편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언론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준 예산 편성 사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예산이 이제 통과가 안 되면 신규 예산 같은 어떤 이제 새로 변화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예산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갈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야당이 주장하는 일부 사업을 받아줬거든요. 네.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야산이 원하는 사업 다 없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끝까지 이거를 물고 가지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예산들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더 커서 그런 사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때 포퓰리즘이 아니라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아동수당이나 돈을 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할 정도면 지금 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못 써서 이게 이제 현 정부가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건데 그러다 보면
자기들 예산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예, 뭐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항상 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예, 이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12월 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거 예산 편성 과정 잘 안 지켜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여 년째 지켜본 분으로서 예전에 없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서 저희 연결 한번 했는데 희한한 일들이 지금 얘기한 거 이해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아주 많습니다. 예. 그거 정리해서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자, 글로벌 팩트 체크까지도 하시는, 예,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의 독일 방문 관련된 글로벌 체크 한번 했고요. 저희 글로벌 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응답을 잘 안 해서 금방금방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만났다고 하는 이제 상대 고위 관료나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쫙 보내가지고 쫙 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 중에 안철수 대표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빠르게 응답을 온 분이고요. 자, 그러면 소장님과 함께 오늘은 무슨 주제를 할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글로벌 팩트 체커라는 새로운 또 직책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 많은 외국에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 관련해서 뭐 제보를 해주시면은 뉴스 공장에서 어디다 제보를 합니까, 근데? 뉴스 공장에다 제보를 하면 되죠. 아니, 소장님한테 직접 제보하는 방법은 뭡니까? 저한테도 해도 되는데 그 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메일 주소 그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말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을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아까, 초반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잠깐 얘기했습니다. 예, 트럼프. 예. 결국 이 러시아 게이트에 발목 잡히나. 그럴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메인은 메르켈 총리가 정치 위기를 맞았거든요. 이 4선을 앞두고. 독일이 연정이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대연정으로 과연 돌파 가능한가, 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바다 건너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내 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되면은 이 국제 문제,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도 사실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반경이 좁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결국은 이게 작년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어떤 정책에 넓은 의미로 정책에 관여를 과연 했느냐. 여기 있어서 그 트럼프 당시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캠프에서 관여를 과연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러시아와 손잡고 트럼프가 대선에 개입했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시키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모종의 미략이 있었느냐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문제가 돼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서한지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다가 이스라엘 그 촌을 건설하잖아요. 강제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려고 거기가 그렇죠. 자기들 땅이라고 영구적으로 주장하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의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 이거는 그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유엔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서 오바마 정부도 그거를 막질 않죠. 그런데 그거를 그 트럼프 현 대통령의 사위인 쿠시너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과 연관을 시키던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제재안을 막도록 그 어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손을 쓰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러시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도 그때 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세트로 풀어주는. 그렇죠. 이런. 오바마가 러시아 우리가 이제 대북제도만 하는데, 오바마가 러시아 제재를 해놓은 걸 풀어주는데. 그렇죠. 그런 대가로 해서
이스라엘도 같이 풀어주자. 예. 이거는 뭐 그런 추측이죠. 예. 이런 것이 있지 말이 꼬인. 월요일 날은 꼬이는 날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느냐. 네.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한테는 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렇죠. 들어줬느냐. 그렇죠. 어쨌든 러시아를 끌어들였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앞에 그 우리 공장장이 얘기하셨던 글로 연결이 되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뮬러 특검이 그 플린 전 그 안보 보좌관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소위 말해서 그 양형 거래라고 하잖아요. 플리바겐이라고. 예, 예. 내가 조금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면은 좀 감해줄 수 있다. 요거는 본인 찾아보니까 한 5년 이상 형을 받을 거를 그렇죠. 집행유예나 한 뭐 6개월 이내로 네.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플린 전 보좌관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 끝장날 수 있는 사안을 풀어낼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를 한 거죠, 거래. 본인의 그 유죄를 그 실토를 했다. 우리나라도 이거 있어야 돼요. 아. 아니,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는 암암리에 그런 게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공식적으로 있죠.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예. 글쎄 공식적으로 그거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니까. 더 큰 범죄를 잡아내기 위해서 보통 이걸 쓰잖아요. 그렇죠. 예. 일종의 거래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플린이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끈을 하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남긴 것이 거꾸로 발목을 잡는다. 그렇죠.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것이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사법적인 행위에 관여를 한 것을 인정할 거리 돼버리는 것인 것. FBI 수사를 방해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것이고. 당시에 FBI 국장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음에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논리적인 문제가 되는데 아까 네. 공장장이 말씀 잘 하셨어요. 예. 그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시도에다가 반만 성공했으니까 예. 소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들어보고 저보다 나은지 볼 테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네. 하면서 어떻게 되냐? 나도 헷갈리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플린은 그때는 러시아 개입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플린이 거짓말을 해서 잘랐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있는 게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지금은 그때 자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무조건 무죄라 놓고 네. 나머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뒤집어진 이게 거예요. 반대로 돼버린 거죠. 예.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를 한 것이 한 꼴이 돼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언급이 안 나옵니다만은 플린까지 왔기 때문에요. 예. 플린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플린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트럼프의 그다음에 그 장남, 사위. 그다음 사위 쿠시너까지. 쿠시너. 예. 그쪽으로 이제 몸통이 일단은 거기다. 근데 실제 몸통이 거기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겠죠. 근데 그거는 뭐 추측이고. 사위 정도는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사법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위는 쿠시너는 그 분명히 이번 다음 차례가 이제 그렇게 될 거고 특검에 불려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곧 조만간 오게 된다 이거죠. 사위는 너무 많은 일들이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위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딸이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쿠슈나가 오늘 미국 날짜로 3일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무슨 연설을 합니다. 그 관련 한번 우리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쿠슈나가 유대인이어서 또 그런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또 있죠.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문제가 또 옆으로 번지니까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독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3분밖에 안 남은데 하시겠습니까? 네, 해야죠. 그래도. 시도해보죠. 예. 자,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가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독일의 그 세 개의 정당이 색깔이 검은색, 노란색, 초록색이기 때문에 자메이카 국가 색깔하고 국기 색깔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뭐냐면은 지난 총선에서 제1당, 그러니까 승리를 했던 하지만 과반에 실패했던 기민연 혹은 기민당이라고도 하죠. 기독교 민주당이 메르켈 총리죠.
다시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독교 사회당 그다음에 기사당 그다음에 기독교 사회당은 워낙에 이제 뭐 같이 항상 왜냐하면 지역 정당이기 붙어 때문에 있으니까요. 붙어 있으니까는 그렇게 치고 기민 기사는 붙어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민주당, 자민당 이 정당이 노란 색깔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정당은 우파죠. 그러니까는 우파 중에서도 친기업 성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류 우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념이 빠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념이 빠지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쪽에 이제 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세대우 그러니까는 기민당보다 더 약간 오른쪽에 가 있다. 오른쪽에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정당이 이제 녹색당이거든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데 친한강. 세대우 기민당을 가운데 두고서 자민당하고 녹색당하고 이게 좌우로 양쪽에 서로 좀 안 맞는 정당이거든요. 그걸 묶어서 지금 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를 했죠. 여러 가지 실패한 이유가 일단 그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그 핵 발전은 이제 폐기하기로 2030년까지 폐기하기로 됐지만 이 화석 연료를 2020년까지 폐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자민당과 녹색당이 전혀 맞지를 않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조세제도에서도 전혀 둘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라는 거죠. 자민당이 결렬 선언하고 일어서 그렇죠. 재밌는 게 자민당이 먼저 결렬 선언을 했어요. 난 녹색당이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죠.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독일은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독일은 한 5-6개 정당이 항상 원내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렇죠. 독일식 정당 명부제 때문에 지지율만큼 받기 때문에 항상 연정을 안 하면은 사실 구성이 안 돼요. 구성이 안 돼요. 다수당이 구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하려고 그랬고 2차 대전 이후에 항상 구성해 왔는데 처음으로 연정 구성에 실패했다. 그렇죠. 위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위기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제1 야당인 3인당과 대연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그러니까 대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규모가 크거든요, 얘네들은. 여당하고 제1 야당하고 연정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연 그럼 가능할 것인가. 근데 3인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된 것이 할 때마다 대연정에 참여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세금을 동원해서 매입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가족도 아닌데 증여를 한 부분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 유모 씨는 특검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미국으로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차명땅을 그렇게 대통령 임기 말에 소위 이제 기획부동산으로 아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물려주려고 한 거 아닌가. 대통령 사전인데 이 얘기를 한참 했죠. 한참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평창동 케이스도 유사하다. 어떤 점 유사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강원 평창군의 용평면 도사리에 있는 땅인데요. 최초에는 그 땅이 한 7만 평 되는데 그 땅을 최초에는 그 정윤회와 최순실 양 사람 명의로 정윤회가 3, 그다음 최순실 7이었던 그 지분 구조를 가지고 도입했던 거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땅이 아니었던 공통점 그리고 주변인 소유를 있었던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정윤회 씨와 그 최순실 씨가 이혼을 하면서 정윤회 씨가 가지고 있던 사물 전부 다 정유라 씨한테 주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70% 중에서 20%를 또 정유라한테 줘가지고 정유라와 최순실 씨가 5대5로 이걸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JTBC에서 한번 밝혔지만 유상영 씨라는 최순실 씨 일 봐주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 봐주는 사람으로 최순실한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유상영, 김수현이라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를 조금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해서 파악이 아니라 누가 검찰에서 유상영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유상영이 최순실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이 휴대폰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또 잠깐 하면 스포츠 결국 진행을 했었으면 내곡동 땅 주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 가치가 급상승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득을 볼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최순실 씨가 그 주변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가가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곳에 지으려고 했고 예.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세금으로 그 땅의 가치를 물려주는. 네. 세금 없이 원래 세금 없이 참, 사전 상속이라든지 상속세를 물고 사실 주는 게 맞는데 네.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모든 혜택들이 다 땅 주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주인은 이시영 씨가 있었고 예. 이 경우에는 정윤아 네, 씨가 있었던 거죠. 예. 아주 이상한 거죠. 정윤아 씨가 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가 물려지는 상황. 예.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또 한 사건이 한 번 있죠. 당시에 외환은행 네. 그 이상화 씨를 통해 가지고 예. 스탠딩 LC라는 이 한국 땅을 담보로 해서 그 땅으로도 연결되네요. 그 땅하고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돈을 5억을 빌리죠. 예. 이거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간단 요약하면은 원래 이제 무역회사한테나 주는 LC를 예. 정유라라고 하는 10대에게 독일에서 대출받도록 과정을 봐준 예. 그때 담보로 제공된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공통점이고 저는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대목은 이 사저의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내곡동 땅 이 땅의 원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냐.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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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2부에 이어서, 네,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사저 매입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주제로 2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는 하고 끝내야 되겠어서 10분을 더 합니다. 앞부분을 2부를 잠깐 요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까지 했었죠. 이 사저의 부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 모 씨가 이 땅을 삽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 땅만 이게 이제 산 바로 아래인데 요 땅만 딱 잘라가지고 그린벨트를 서울시장 시절에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유모 씨에게 이 서울시 공무원이 증여를 그냥 줍니다.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아닌데 땅을 공지시가만 해도 10억이 넘는 땅을 그냥 증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식당을 쭉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이 땅을 이시영 씨가 삽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삽니다. 사는데 살 때 동원했던 돈이 이제 비자금이다 하는 게 특검의 내용이었고 저희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이 애초부터 차명 보유됐던 거 아닐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으로 그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저로 이 땅을 사업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역할을 그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보니까.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허접한 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 주변에서는 브레인으로 통했습니다. 예.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 평창군의 그 도사리 땅을 거기다가 박근혜 씨의 그 사후 퇴임 후에 사저를 아방궁으로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죠. 아방궁 계획이라고 아방궁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유상현 씨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분은 아방궁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단어를 그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크게 짓겠다는 생각이었나 보죠. 네.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사절.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요. 이제 공통점을 보면 첫째는 원래 그 대통령 사저는 대통령이 대통령 땅에다가 지어주는 거죠. 원래. 네.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정유라와 최순실 땅에다가 대통령 사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들이 사서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다 짓겠다고 한 거였죠. 그럼 사저를. 네. 경호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땅들이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목장지 용지였지 않습니까? 네, 목장지 그럼 임야. 그걸 다 이제 풀 수밖에 없죠. 대지로. 양쪽 다 그린벨트였던 걸 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진입 도로라든지 예. 그동안에 그 거의 뭐 임목도로 정도 나와 있던 것을 임도 정도를 그 다 도로를 완전히 다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였으니까 차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못 짓게 하니까. 근데 이제 사저가 들어가면 거기에 정식으로 도로가 나죠. 예. 네. 그럼 그 주변 땅들은 급상승을 하게 되죠. 가격이. 예. 예. 그래 7만 평이나 되는 땅들에 대한 가치 상승이 지금 그 이시영 씨가 내곡동 땅을 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근데 지금 가져가죠. 이제 내곡동 땅을 그때 사저로 이제 차명소유 아니었냐, 부동산이.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으로 갔던 유모 씨, 그러니까 그 사저 부지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한동안 그 네. 유모 씨에 대해서 검찰은 어디까지 조사하고 말한 그때 특검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네. 근데 유모 씨하고는 연락이 안 닿고 유모 씨의 딸과 연락이 닿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끝까지 영어로 대답을 해가지고 네, 조사에 한계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수사 내곡동 수사 다시 해야 된다. 자, 지금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국세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법정 시한이 어제 그저께였거든요. 넘겼습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쟁점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뭐 6개가 마지막 견적이 남았었는데요. 네. 이제 뭐 4개는 사실은 뭐 좀 소소위로 넘어갔고 2개가 지금 중요합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공무원 증원 예. 이 2가지에서 크게 걸렸고요. 세금에서도 2개 걸려 있긴 하지만 이 2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안이 공무원 숫자를 1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1,500명 정도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7,000명으로 줄이자 뭐 이런 거죠. 네. 뭐